자, 오늘의 런치 토크 주제는요, 바로 로봇입니다. 자동차 하는 업체가 굉장히 많죠. 근데 로봇은 모두 다 하나씩 갖고 싶지만 아직은 지금 걸음마 단계여서 성장성이 무궁무진한 그런 섹터인데요. TSMC 6월 달에 취임한 회장이 일론 머스크랑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 내용을 살짝 공개를 했습니다. 뭐라 그랬냐? 며칠 전에 세계에서 돈이 가장 많은 사람이랑 이야기를 나눴는데 앞으로 힘써야 될 분야는 자동차가 아니라 다기능 로봇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시각을 가져야 할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YMG 글로벌의 박종훈 팀장님, 그리고 경제 유튜버이자 작가 범송공자 장우진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오프닝 때 명일커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내년엔 조금 로봇이 올해보다 더 크게 화두가 될 것 같고 또 이어질 것 같습니다. 내년 로봇이 조금 더 대세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사실 우리가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보게 되면 네. 지금 뭐 테슬라, 뭐 옵티머스라고 이제 불려지는 이 테슬라 휴머노이드 로봇 아마 다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 엔비디아에서도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해서 뭐 많은 또 투자를 하고 있고 컨퍼런스에서도 나왔었죠? 컨퍼런스에 나왔죠. 예, 나오다 보니까 사실 뭐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뭐 요번에 사실 로보택시 이벤트에서도 휴머노이드 로봇이 나오면서 뭐 이 파티의 어떤 한 장면에서 뭐 이렇게 술도 이렇게 건네고 네. 뭐 그러한 상황도 연출이 됐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지금 시장에서는 사실상 뭐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일론 머스크가 이 로봇 시장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상황. 그리고 지금 테슬라가 로봇, 휴머노이드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발전시키면서 뭐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들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오늘 뭐 사진 하나만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먼저 네. 이 사진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미국과 중국 또는 캐나다 이렇게 3개국에서 나오고 있는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 모델들입니다. 물론 여기에 멋있다. 우리 현대자동차가 또 지분을 가지고 있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네. 오늘 아까 말씀도 좀 해주셨지만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지금 현재 과거의 이 아틀라스 모델 유압식으로 좀 이제 좀 작동이 되는 아틀라스 모델을 이제 끝내고 네, 새로운 이제 전기로 이제 되는 그러한 새로운 이제 모델을 이제 출시를 했는데 키가 한 25cm 커졌습니다. 네, 갑자기 성장해서 왔어요. 좋겠다. 예, 그렇게 되면서 지금 미국 국기 뭐 위에 보시게 되면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은 자, 미국이 또 휴머노이드를 기반으로 네. 많은 이제 성과를 좀 이뤄내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또 중심엔 또 테슬라의 또 옵티머스가 있지 않을까 자,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는데 물론 중국에서도 지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그리고 아마 로봇 청소기를 좀 아시는 분, 제가 뒤에 가서 좀 준비를 하긴 했지만 네. 로봇 청소기를 보시는 분들은 로보락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기업들이 있거든요. 네. 사실 이게 중국 기업이었구나라고 사실 처음 아시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나라를 약간 숨기는 것까지는 아니지만은 이게 로봇 청소기에 뭐 에르메스다, 뭐 루이비통이다 이렇게 해서 어마어마하게 좀 비쌉니다. 일단 예 거의 뭐 200만 원, 150만 원 로봇 청소기가. 와.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는 5cm 정도 되는 이러한 턱도 네. 로봇 청소기가 넘어간다고요. 네, 넘어간다고 하니까 그 분야에서도 지금 어마어마한 이제 발전을 이뤄내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중국에서도 로봇에 대한 투자는 정말 진심이다. 자, 그리고 이제 중국이 지금까지 로봇 산업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투자해놓고 어떻게 발전대화가 있는지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제가 뒤에 가서 정리를 했기 때문에 뭐 그 부분 한번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휴머노이드를 이끌고 있는 여러 기업들 또는 여러 국가들 지금 이 사진 한 장에서 이게 2024년 휴머노이드 로봇 그 라인업을 쫙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뭔가 우리가 나중에 양산이 되다 보면은 우리가 곁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 중에 하나가 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후보군을 저렇게 정해 주셨으니까 범성공자님께서도 저 중에서 기술력으로 좀 발전한 그런 로봇 애들의 후보군을 좀 압축해 준다면? 네, 일단 뭐 이 그림 하나 같이 보시면서 하는 네.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그 전에 로봇 산업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한번 네네. 해보면 어릴 때 저희 로봇 만화 보셨어요? 많이 보셨어요? 마징가 제트? 마징가 제트, 뭐 태권 V, 네. 뭐 볼트런 같은 철인 게, 28호. 네, 그런 게 되게 유명했잖아요. 근데 그런 로봇들에서 어떤 특징 같은 거 혹시 찾을 수 있으시겠어요? 사람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사람이랑 똑같이 생긴 거 플러스 네. 사람이 조작합니다. 그렇네. 인지와 판단은 그때는 로봇이 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하고 맞아요. 그것을 바로 전달해서 기계적인 것에 초점을 맞췄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AI에 대한 얘기가 들어오면서 그때 터미네이터 네.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되고 그 이후에는 AI가 들어간 로봇이 스스로 뭔가를 한다라는 것들을 많이 바뀌었죠. 근데 지금 보면 로봇이 지금까지 로봇은 기계 쪽으로 많이 초점을 맞춰져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산업용 로봇이라든가 협동용 로봇 이것은 기계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재작년에 이제 챗GPT가 나오면서 AI가 데이터를 학습하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분석하고 뭔가 데이터가 나오는, 그러니까 결국 이걸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빠르게 AI 소프트웨어가 발전하다 보니까 기계공학과 소프트웨어가 합친 그런 결국 그 AI 소프트웨어가 합쳐진 로봇이 나오게 된 거죠. 그게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을 볼 수 있는 그렇네요. 건데 이게 이제 3대장이에요. 지금 현재 3대장이고 제일 왼쪽부터 이제 피규어, 테슬라, 옵티머스 이쪽인데 아니 테슬라, 그다음에 보스턴 다이내믹스인데 버스터 다이내믹스. 요 세 가지가 굉장히 명확한 차이를 보여요. 뭐예요? 일단 가운데를 보면 가운데에서 혹시 두드러지게 보이는 걸 찾을 수 있겠어요? 손. 맞아요, 손. 손. 네. 테슬라가 굉장히 강조하는 건 손입니다. 요 손이 의미하는 바를 잘 생각해 보시면 작업이에요, 작업. 인간과 동일한 작업을 하는데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이게 22DOF라고 해서 Degree of Freedom, 그러니까 자유도가 22개예요. 관절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자유도를 보이는 관절 같은 게 22개나 탑재됐어요. 손 하나에. 그게 인간이랑 비슷한 수준인 거예요? 그렇죠. 오. 그만큼 굉장히 손으로 기반으로 해서 세밀한 작업들, 뭐 계란을 잡아서 계란을 깬다든가. 그다음에 최근에 보면 던지는 공이 있으면 이걸 잡아요. 네, 바로 잡습니다. 그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 사람도 운동신경 없으면 이거 한 손으로 제대로 못 잡잖아요. 그런 사람 많아요. 네, 본인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옵티머스는 이 정도까지 발달했어라고 했었는데 원래 손만 강조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추가적으로 공개된 영상을 보면 비탈길을 걸고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모습이 보여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눈을 가린 상태예요. 비전이 없는 상태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걸 성공합니다. 진짜요? 감각으로만? 네, 감각으로. 와. 살짝 미끄러진 듯 바로 균형을 잡아요. 그러니까 이야. 이게 로봇 기계 공학적으로 굉장히 기술이 발달한 건데 그게 발달한 배경 자체가 데이터를 빠르게 학습하고 이걸 기반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이것들이 추론까지 다 나왔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넘어져 보고 다시 일어나 보고 어떻게 균형 잡아야지 가장 베스트인지를 AI로 학습해서. 그렇죠. 주변 환경을 이야. 빠르게 학습한 다음에 그것 데이터들이 모여있는 어제 얘기드렸던 자율주행이랑 비슷한 과정을 네. 빠르게 그러네요. 거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 왼쪽에 보이는 피규어 AI 같은 경우는 2022년에 설립됐어요. 굉장히 얼마 안 됐죠. 신생기업이네요. 신생기업이죠. 그러니까 뭐 테슬라 쪽이나 이런 기술자들이 들어가서 만든 회사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죠. 올해 초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오픈 AI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받았습니다. 거의 7조 원 가까이. 오픈 AI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 회사의 강점은 뭐냐? 맥락을 이해하는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씨한테 뭐 시킨다 그러면 김씨 저기 가서 저거 좀 갖고 와라고 하면 인간 알아듣죠. 근데 로봇은 원래 못 알아들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최대한 하고 있는 로봇이에요. 그다음에 제일 오른쪽에 보이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에는 좀 투박하게 생겼죠. 네. 그래서 이걸 뭘 강조하냐면 기술적인 것들을 굉장히 기계적인 것들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산업용 그런 네, 공장 산업용 로봇. 그래서 어깨가 이렇게 360도 그냥 들어가고 몸도 360도 들어가고. 이야. 네, 그다음에 기괴할 것 같아요. 약간 기괴한 모습도 있죠. 이렇게 180도 접혀요. 접혀 있다가 이렇게 펴지면서 어. 작업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일하는 거 보면 진짜 기괴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기계적으로는 굉장히 발달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쨌든 로봇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이 세 가지 업체들이 이렇게 별도로 기술 발전된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은 합쳐지겠죠. 나중에는. 그런데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올라왔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휴머노이드 로봇 쪽이 왜 갑자기 각광을 받았느냐? 가격 때문이에요. 가격. 가격? 네. 이게 테슬라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처음에 2만 달러에 만들겠다고 했었고 최근에 이제 2만 5천 달러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거짓말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게 되게끔 애초에 설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 생각해 보시면 테슬라 전기 자동차도 그렇고 그다음에 스페이스X도 그렇고 이 머스크는 아예 다른 생각을 해요. 기존의 사람들이 생각했던 원가 절감과 아예 다른 방향. 예를 들어 로켓 같은 경우는 회수하잖아요. 다시 날아갔던 거. 그런 형태로 아예 원가 절감 방향으로 생각을 했었고 다른 원래 로봇 업체들 같은 경우는 유압식을 생각했었거든요. 네. 기계적인 힘. 근데 여기는 전기 모터를 처음에 채택을 해버렸잖아요. 그런데 그걸 기반으로 해서 균형을 잡고 뭔가 나아가는 것까지 발달시켰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 이 회사의 좀 특이한 점이 리니어 모터를 사용해요. 그게 뭐예요? 이게 인간의 근육에 회전하는 모터가 있나요? 없죠. 어. 근육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근육이라고 하는 건 짧았다가 늘어났다가 하면서 작업을 하죠. 수축 이런. 네,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회전형 모터도 물론 들어가는 곳이 있긴 한데 리니어 모터를 이용을 해서
여기 짧았다 늘어났다 하면서 인간과 비슷한 작업을 하도록. 그게 오. 어떤 장점을 갖고 있는지는 아직 분석되지는 않았는데 네. 굉장히 큰 장점을 갖고 있고 비용적으로도 뭔가 조율감이 되는 게 있다라고 얘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아예 생각을 달리하는 거죠. 인간과 아예 가까이 하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게 뭔가. 그러면서 가격이 싸지니까 아니 한 3천만 원 정도예요. 근데 쓸 수 있지 않겠어요? 쓰죠. 네. 아니 로봇 3,000만 청소기 200만 원인데 그러니까. 걔한테 손빨래 시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와, 그거는 세탁기로. 세탁기 돌리고 근데 이 어마어마한데. 휴머노이드 로봇을 가는 이유가 뭘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왜 휴머노이드 로봇일까에 대한. 그러니까 다른 로봇도 많잖아요. 근데 인간을 닮은 로봇을 왜 만들어야 되지? 나는 친숙하니까? 라고 생각해 보면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휴머노이드 로봇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인프라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와,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인간을 그냥 그대로 대체하면 돼요. 오. 그러니까 훨씬 효율적인 거고 대표로 생각해 보면 아줌마 뭐 도우미분 쓰시는 네. 한 달에 뭐 200만, 300만 금방 나가죠. 네. 근데 1년 사용하는 비용이 그냥 로봇 한 대 구입하는 그렇네요.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올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활용도와 그리고 경제력으로 가격 이런 거 생각해 봤을 때 앞으로 충분히 이거 올라올 수 있고 우리가 활용도가 무궁무진하다. 특히 지금 짚어주신 게 휴머노이드가 왜 인간이랑 닮아 있을까? 인간과 비슷할수록 인프라를 굳이 대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인간이 지금 활용하고 있는 이 인프라를 고스란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럼 이렇게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이 조금 더 발전하고 나아간다고 한다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좀 포인트들?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세탁 얘기도 나왔고 뭐 로봇 청소기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얘기들 나왔는데 뭐 요즘은 치킨도 로봇이 튀긴다고 하잖아요. 좀 이런 것들 봤을 때 앞으로 활용도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일 두드러질 것 같다 하는 산업군이 있다면요? 뭐 초창기 휴머노이드가 이야기가 나왔을 때 뭐 가장 어떤 부분에서 이걸 가장 쓸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일부 뭐 공장에서의 반복적인 작업들, 예, 뭐 그 부분이 될 수도 있지만은 사실 사람이 하기가 정말 위험한 작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뭐 고층에서 어떤 전선을 연결한다든지 뭐 이런 어떤 인명 피해가 또 따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고위험 네. 그러한 이제 직종에서 휴머노이드를 일부 학습을 시킨 후에 그러한 어떤 작업 환경에서 또 노출을 시키면서 그런 어떤 효율성을 좀 얻어가는 그러한 방향으로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상 지금 유튜브만 들어가도 휴머노이드 로봇 이렇게 딱 치시면은 뭐 다양한 이제 작업이 나오는 그러한 영상들이 많이 있어요. 맞아요, 예, 맞아요. 뭐 과거에 우리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표정 하나 아메카라는 그 로봇이 있잖아요. 표정 하나 정말 섬뜩하게 너무나도 인간 표정과 비슷하게 나오다 보니까 일부 나오다가 요즘엔 좀 안 나오고 있어요. 예, 안 나오고 있는 가장 뭐 비싼 로봇이다. 뭐 이러한 이야기도 좀 나왔고 과거에도 구글에서 소피아라는 뭐 이제 발음 이제 이야기를 막 하는 그러한 이제 로봇인데 이게 알고 보니까 뒤에서 일부 조작한 작업을 했다. 뒤에서 컨트롤 좀 했더라. 뭐 이러한 이야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좀 이야기가 있는데 또는 여기 나사에서 또 개발하고 있는 이런 발키리라는 명을 좀 이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런 로봇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뭐 화성이나 여러 가지 우주에 유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곳에서 좀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델로서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 자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산업의 어떤 특징을 이 휴머노이드 로봇에 입혀서 네. 사람이 하기가 정말 좀 힘들거나 너무나도 반복적으로 일하는 부분 그 부분은 결국에는 이제 앞서서 가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사실상 지금 우리나라 최저임금만 보더라도 단순한 어떤 작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알바생을 고용하게 되면 월 한 210만 원에서 한 220만 원 정도가 또 이제 고용주 입장에서는 또 내야 되거든요. 그쵸. 또 이제 네. 예, 월급으로 또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결국에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약에 대체하게 된다면 왜 임금 인상 안 해주세요라는 그런 이야기도 좀 덜 들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24시간 돌려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장점들이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뭐 경험하지 않겠느냐. 네. 예, 이러한 이야기를 때문에 뭐 나온 부분이고요. 뭐 앞서서 또 잘 설명해 주셨는데 휴머노이드라는 것 자체가 사실 이 모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사물 자체가 우리 사람의 규격에 맞춰서 디자인이 다 됐잖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뭐 핸드폰 크기부터 해서 뭐 랩탑, 노트북 크기까지도 사람이 이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그러한 이 크기를 다 맞춰놨기 때문에 휴머노이드가 정말 여기 와서 그냥 바로 쓰게 되면 바로 적용이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 여러 가지 뉴스가 좀 나오고 있는데 조금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네. 지금 엔비디아에서도 폭스콘 자회사를 통해서 또는 폭스콘을 통해서 이 로봇
로봇 산업에 대한 허브를 대만에다가 만들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성공한데 우리나라에서 만든. 예, 그래서 로봇 생산이 아마 네. 지금 많은 빅테크들이 많은 로봇콜을 보내고 있는 기업들이 대만 기업들이에요. 오. 예, 그래서 뭐 TSMC도 이 안에 뭐 로봇에 관련된 칩에 대해서 뭐 지난 뭐 이번에 뉴스로 나왔던 그런 이야기가 좀 나왔고 젠슨항도 마찬가지로 폭스콘 CEO와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로봇 산업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자. 예, 뭐 그러면서 여러 가지 제휴에 대한 협업에 대해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특히나 2025년이 정말 특별한 로봇 시장입니다. 내년이? 왜냐하면 내년입니다. 이게 내년 말이긴 하지만 프로토타입을 일부 공개할 이러한 여러 가지 플랜을 지금 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내년이 되면 아마 한둘씩 특히나 뭐 하반기 정도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가 실질적으로 만날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들의 개수가 점점 많아질 가능성이 좀 크고 물론 이것을 대량 생산하고 양산하기 위해서는 2026년, 2027년으로 보고 있긴 하지만 아마 내년에 이러한 모델들이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뭐 시장에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인공지능이 결국에는 이 소프트웨어가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하드웨어가 뭐가 있을까? 뭐 그 안에서는 뭐 지금의 뭐 FSD도 있을 것이고 막 다양한 부분이 있겠지만은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은 결국에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그런 하드웨어적으로 인공지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하드웨어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가장 큰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얘기 들어보면은 이제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다 이제 제조는 대만 쪽으로 간다는 게 너무 좀 서운한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거 기술력이나 장비나 부품이나 이런 거 좀 국산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산을 해야 되겠죠. 네. 일단 여기 2022년 기준이긴 한데 네. 데이터를 좀 보면 일단 모터나 감속기 센서 제어기 전밀적으로 이제 꼭 필요한 부품들이 우리나라 국산화율이 낮아요. 그러니까 50%도 안 되고 50%가 안 되네. 네, 감속기 같은 경우는 35.8%. 물 좀 높아지긴 했겠지만 여전히 국산화율은 낮고요. 일본 거, 미국 거 좀 많이 쓴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네. 일본이 기기적으로 굉장히 뛰어나다 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쓴다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제조용 로봇의 이제 부품의 경쟁력 순위를 보더라도 일본을 100으로 둔다고 하면 한국은 69점. 굉장히 낮습니다. 아직은 기계적인 원천적인 기술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처지는 게 분명하고요. 그다음에 네. 로봇 부품, 그러니까 이거는 완성품 말고 부품에서의 기술 수준을 보면 일본 대비해서 한 68% 정도 되고 있다. 그다음에 여기는 없지만 이제 로봇 자체, 로봇의 기술력을 보면 미국을 100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한 80점대 중반 요 정도를 보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로봇은 아직까지 기술력이 좀 처진다라고 보면 되고, 분명히 반대로 생각하면 자동차 쪽도 우리나라가 부품을 이제 국산화율을 높여가면서 산업이 같이 성장했던 것처럼 성장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나라도 로봇에서 뭔가 치고 나간 업체가 있어야 된다. 요게 좀 이제 한계로 보이긴 하죠. 그 한계는 뭐 때문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일본이 특허나 기초과학 뭐 이런 걸로 굉장히 탄탄한 나라다. 뭐 노벨상 그런 과학 쪽도 굉장히 많이 받았고 그런 쪽에서 우리가 좀 집중하고 R&D에 뭐 투입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뭐가 있어요? 일단 그 기초과학지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부품 쪽에서 따라가긴 사실 쉽진 않아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제조업에서의 영향을 보면 대부분 보통 양산 기술에서의 영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네네. 이게 부품을 지금 당장 따라가자. 그렇게 나갈 수는 없다고 보고 있고, 오히려 양산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완성품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워야 되는데, 요게 조금 아이러니해져 버렸어요. 원래는 우리나라가 양산은 굉장히 잘한다. 저렴하게, 그렇죠. 기술력 좋게. 응용과학이 좋다. 네. 그런데 지금 숙련공이 원래 그렇다고 보면 숙련공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원래 생각하면. 그렇죠. 근데 휴머노이드 로봇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판이 바뀌네. 네, 인건비 필요 없고 리쇼어링으로 미국에서 생산한다고 하더라도 괜찮은 품질의 제품들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도 이제 조금 이게 판이 바뀔 수 있으니까 이게 판이 바뀌었을 때 어떻게 될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되긴 할 것 같아요. 뭐 그 핸드폰도 스마트폰도 나오고 나와서 이게 잘 팔리는 것 중 하나가 케이스잖아요. 우리나라 로봇 케이스 이런 거 팔아야 되나? 모자 뭐 팔 게 없잖아. 장갑. 장갑 이런 거 이렇게 다른 이렇게 그러니까. 케이스 이런 거 분명히 케이스 나올 거란 말이에요. 모피도 네. 입히고 모피 로봇 그런 겨울 같은 날. 네. 지금 이미 웨어러블 로봇은 있잖아요. 웨어러블 로봇. 네, 아예 입고 다니는 있죠, 로봇. 있죠. 그렇죠? 있죠. 물론 해야 그거랑은 되죠. 살짝 결이 다르긴 하지만. 맞아요. 네. 그러면 지금 로봇 시장 자체에서는 좀
자료를 보니까 산업용 로봇보다는 서비스용 로봇이 조금 더 예. 현재는 강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 사실상 지금도 우리가 로봇 하게 되면 뭐 그냥 휴머노이드 로봇이 로봇이지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은 네. 뭐 여러 가지 어떤 자동화되는 부분 우리가 로봇이라고 만약에 정의를 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이. 근데 이제 뭐 키오스크부터 해서 일부 서빙용 로봇 자체의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최근에 들어서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뭐 산업용 로봇부터 해서 서비스 로봇 자체가 2030년 되면은 뭐 어마어마하게 이제 급증하는 그 시장 자체가 이제 성장할 것으로 이제 많은 분들께서 예상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서비스 로봇 같은 경우에도 중국산이 그렇게 판을 친다고 해요. 너무너무 싼 거예요. 중국산 네, 로봇이. 네. 그래서 이제 국산의 로봇 기업들, 특히나 뭐 중소형 이런 로봇 기업들 자체가 이러한 가격 경쟁에서 정말 살아남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이제 그러한 이제 단순한 어떤 로봇 시장조차도 지금 중국의 어떤 가격 경쟁 속에서 정말 크게 고군분투하시고 계시는 국내의 많은 이제 기업의 오너분들이 좀 계신다. 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 시장 자체가 그만큼 이제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물론 제가 이제 뭐 이런 서빙 로봇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네. 예, 알바를 고용할 것인가? 서빙 로봇 월 20만 원만 우리가 대여료로만 내면 구독 비슷하게 쓸 수 있는 네. 부분이니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뭐 고민도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사실 이게 제가 어떤 한 기사를 보고 그냥 기사를 그대로 가지고 나왔어요. 네. 근데 이게 아마 로봇 시장, 특히나 우리나라의 많은 로봇 기업들이 앞으로의 경쟁력을 좀 가져가기 위해서는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첫 번째로 중국의 로봇 청소기 시장이 중국 자체가 전 세계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이 회사만 보더라도 정말 로봇 청소기 만드는 회사만 보더라도 1,500명 임직원 중 절반 이상이 연구개발 직군이라는 거예요. 예, 그만큼 많은 이제 R&D를 투자를 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엔지니어들이 정말 많다는 거죠, 결국에. 자, 그리고 많은 이제 돈을 뭐 투자하는 것도 뭐 당연하겠지만은 이 안에서 기술 개발 인력 자체가 1,000명 단위가 넘고 2,000명 단위로 가다 보니까 지금 한국의 기업들은 사실상 연구진 해봤자 수십 명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죠.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정말 이 로봇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경쟁력을 가지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금 연구 개발 직군들 특히나 엔지니어 분들이죠. 결국에는 예, 이런 개발하는 이런 엔지니어 분들이 사실상 큰 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게 현재 지금 반도체 시장, 우리나라 반도체에서 지금 회의적으로 보고 있는 여러 가지 관점, 앞으로 AI 또는 로봇 산업,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맞닥뜨려야 될 저는 산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산업에서 우리가 꼭 쥐고 있어야 될 부분은 결국에 인력인데 여기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사실상 국내의 기업에 투자를 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우리가 많이 염두에 두면서 또 투자 아이디어로서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들어봤습니다. 어떤 기업, 글로벌 기업은 전체 임직원 중에 85%가 엔지니어 출신, 엔지니어거나 엔지니어 출신이거나 그리고 그중 절반이 석박사. 이 기업은 TSMC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 엔지니어의 시대가 돼버렸는데 과연 뭐 경영진들이나 혹은 뭐 숫자 놀이라고 표현해서 좀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경영 쪽에 관련된 이런 일을 해서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을까, 기술력으로 얼마나 더 따라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우리가 좀 많이 해야 되고 네. 이게 또 국가 산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그 R&D로 나라가 많이 지원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과연 그 부분에서 우리가 충분하게 하고 있냐 이런 건 같이 좀 고민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때요? 요 가져오신 게 지금 4차 산업혁명 책을 가지고 오셨는데 네. 어떤 내용으로 이걸 가지고 오셨나요? 이거 마지막 한마디인데. 아 그래요? 그러면 이따가 하도록 하죠. 요 우리나라가 R&D로 따라가야 되는 그 방향성과 앞으로의 로드맵에 대해서 또 한마디를 해주신다면? R&D를 분명히 따라가긴 해야 되겠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플랫폼 쪽으로 따라가겠다라고 포커스를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뭐 지금은 이제 기계적인 부품이나 이런 쪽에서 우리가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역량을 가져야 되겠다가 맞는 것 같고 이게 데이터를 학습해서 이걸 기반으로 서비스하는 이런 플랫폼 쪽은 글로벌 기업을 따라갈 수는 지금은 없다고 보고 있고 우리나라가 잘했던 건 이제 패스트 팔로우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떤 선도 업체들이 나온다고 했을 때 그걸 빠르게 따라가는 전략들을 가야 된다. 근데 좀 아쉬운 건 뭐냐면 우리나라에 이족 보행 로봇이 몇 개가 혹시 있을 것 같으세요? 이족 보행 로봇? 네, 개발 중인 이족 보행 로봇. 적진 않을 것 같은데요, 꽤 왠지. 있지 않을까? 하나밖에 보스턴 없어요? 다이내믹스 하나예요? 보스턴 다이내믹스 우리나라가 아니죠.
미국 업체죠. 엔젤 로보틱스. 오. 네, A 로봇이라고 하나밖에 없습니다. A 로봇. 이족 보행 로봇은 하나밖에 없어요. A 로봇? 네, 그게 스타트업이에요. 그러니까 대기업들은 지금 이족 보행 로봇 쪽으로 아예 신경 쓰고 있지 않아요. 그만큼 우리나라는 굉장히 이족 보행 로봇은 뒤쳐져 있다.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박람회 나가면 30개 이상 업체들이 이족 보행 로봇을 공개하고 있고 굉장히 발달된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1,000만 원대예요. 우와, 싸다. 네. 그러니까 그 격차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지금은 이제 산업용 로봇 이쪽에만 신경 쓰고 있는데 빠르게 이족 보행 로봇 쪽으로 들어오면서 이 서비스 로봇 우리나라 시장을 좀 지키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갑자기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 사실은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전제는 네. 얘네가 인간과 얼추 비슷한 지능, 그러니까 AI 소프트웨어가 탑재될 수 있다는 대전제로 깔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자율주행도 된다 안 된다, 뭐 내년에 된다, 내후년에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로봇이 카메라로 봐가지고 인간처럼 이 사물을 인식해서 움직이고 이런 것들이 운전하는 것보다 진짜 몇백 배는 훨씬 더 복잡한 일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과연 소프트웨어적으로 몇 년 안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네. 제가 봤던 영상, 뭐 제가 뭐 이상한 영상을 봤는지 모르겠지만 네. 제가 봤던 영상 보면 답답하게 그지 없습니다. 아직까지. 한 아직은 200년 걸리는 것 같아요. 저기 옮기는 것만 해도. 야, 물론 이제 누군가에게서 야, 이 정도로 발전했어라고 평가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이걸 들어서 확인하고 이렇게 몇 번 이렇게 하다가 이걸 돌려서 저기까지 가는데 벌써 한 20분 걸려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 이게 정말 효율성이 있을까? 이런 고민은 저도 되긴 합니다. 물론 그 속도 자체가 개발 네. 속도 자체가 워낙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맞아요. 맞지만 이게 어느 정도의 정말 어느 오류 없이 뭐 물론 일부 오류는 있겠지만은 네. 그 오류를 최소화시키면서 우리 일상생활과 같이 맞닥뜨릴 수 있는 또는 생산력을 또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러한 부분까지 가기까지는 네. 사실상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 갈 길이 멀다. 저는 오늘 사실 로봇에 관해서 이야기 가지고 나왔지만 오늘 주제가 로봇이지만 네네. 최근에 뭐 양자 컴퓨팅에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많죠. 맞아요. 예, 그리고 뭐 자율주행도 최근에 다시 또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 또 로봇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 지금 이러한 일련의 어떤 주식 시장이나 여러 시장의 어떤 이 변화를 보게 되면 내심 과거에 메타버스 세계가 메타버스의 금기였네요. 그게 약간의 오버립이 되긴 있어요. 와.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그냥 당장 내일이라도 메타버스가 올 것 같은 생각. 벌써 뭐 마크 저커버그가 나와가지고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개발한 이 메타버스 보세요. 이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저 주식시장에서 정말 거푸처럼 사라졌었거든요. 사실상. 야. 물론 지금 개발 안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네. 지속적으로 메타버스를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뭐 많은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을 이루고 있는 기업도 많이 있지만 네. 지금의 너무 과한 이러한 부분은 다소 그런 부분을 약간 상기시킨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성훈 팀장님은 로봇은 버블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장훈진님은 어떠세요? 요 뇌가 잘 탑재가 돼야 되는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 지금 자율주행이 걱정된다, 아직 안 된다라고 혹시 생각하시다 그러면 그건 완전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자율주행이- 말이 됩니까, 박성훈 팀장님? 메타버스라뇨. 자율주행은 저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이 네네. 지금 네. 안 되는 건 이게 한 번의 사고가 위험하기 때문이에요. 아, 대부분의 동작은 잘 되고 있죠. 완벽하게 만들기. 그렇죠. 근데 로봇이 작동하는 거에 있어서는 생각보다 그렇게 위험한 거는 크지 않을 거다. 지금 상황에서. 네, 안전상의 이슈는 크지 않다 그러면 좀 더 빠르게 확산될 거라고 보고 있고 저도 사실 연초까지만 하더라도 로봇은 그냥 테마야.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네. 최근에 로봇의 발달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그 로봇을 보면 아까 말씀하신 20분 걸려요가 아니고 정말 딱 가서 허리를 돌린 다음에 그냥 넣어버립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로봇이 굉장히 빠르게 학습하면서 이 기계적으로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발달 속도를 보면 이건 절대 무시할 수 없다. 내년에 산업용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하고 피규어는 지금 이미 BMW 라인에 들어가기 시작했거든요. 네네. 이렇게 내년에 산업용, 내후년 산업용 그게 발달하면 또 2027년에는 가정용으로 들어오기 시작할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요 내년에 산업용으로 들어가는 게 정말 보이고 사람들이 야 이거 충격적인데라고 할 정도의 로봇 발달이 보인다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로봇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굉장히 중요했던 게 로봇 그 테슬라에서 공개했던 게 네. 사람과 로봇이 섞여 있잖아요.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안전하잖아요. 다친 사람 없죠.
그게 엄청난 뭐 거죠. 술이나 따르니까 다치는 거. 아니죠. 사람 사이에 오가면서 네. 서빙 같은 걸 다 했어요. 수많은 사람과 수많은 로봇이 같이 섞인 상태로. 음. 그렇다는 것 자체가 이미 로봇의 안정성을 입증했기 때문에 거기서 뭐 작업하는 데서 살짝 실수는 있겠지만 로봇은 이미 인간에 굉장히 가까이 다가와 있다. 상징적으로 보였던 생각입니다. 요것도 약간 뇌피셜이긴 분의 한데 의견이 아예 다르네요. 아, 요것도 뇌피셜인데 네. 로보택시 그 이벤트 때 네. 그 많은 직원들이 그 휴머노이드 로봇 뒤에 이렇게 서 있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그 자체가 넘어지면 네. 못 일어날 수도 있고 로봇이. 그러니까 이제 직원들이 이렇게 뒷받침하고 있었던 거 있고 이건 약간 카더라 통신일 수도 네네네. 있는데 약간의 원격 조종이 좀 들어갔다. 원격 뒤에서. 예, 뭐 하여튼 네. 그런 이야기도 좀 있었기 때문에 어. 뭐 2025년이 오니까 네. 뭐 그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결국 내년 어쨌든 로봇 산업이 성장하는 건 맞으니까 기대를 네. 가지고 좀 지켜보도록 맞아요.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의 한마디 짧게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정훈 팀장님. 네, 제가 오늘 아까 뭐 같은 얘기인데 네. 메타버스가 생각나는 최근 시장. 아하, 끝까지 이러시네 이분. 자, 옥석 가리기 중요합니다. 네. 예, 뭐 물론 발전 속도 어마어마합니다. 저도 완전히 동의하고 있는데 네. 우리가 너무나도 큰 기대감에 네. 또 실망감이 또 클 수도 있으니까 네. 정말 실질적으로 나오는 그 모델을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까지 한번 좀 같이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장성은 맞는데 너무 오버하지 말자. 그렇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범성공자님은요? 저는 4차 산업혁명의 종착역은 로봇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됐던 4차 산업혁명은 결국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해서 AI가 발달하기 시작했고 AI가 지금 이제 로봇까지 이어지는 국면이기 때문에 방향성은 무조건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챗GPT가 이걸 속도를 가속화시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를 수 있다는 걸 전제로 두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로봇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오늘 두 분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YMG 글로벌의 박정훈 팀장님 그리고 작가이신 범성공자 장우진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